그랬으면 이 제도가 바뀌면 국민이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할 수도 있고 또 어디에다가 뭔 고소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알 수도 없고 또 이 공수처 밖에 알겠지만 이번에 그 공수처장이 수사만 검찰에서 하고 기소는 자기가 하겠다라는 그런 그 공수처 하겠다는 그런 장이 나오는데 그만큼 사실 그 제도가 개혁이 되면 그렇게 빈틈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우연한 계기로 중대문제수사청을 또 국회가 180대 돼가지고 밀어붙인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정치공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사실 처음부터 수사 기소를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언제 어느 단계에서 범죄를 줄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로 간다는 그런 플랜 자체가 좀 부재했다는 그런 측면 그리고 그것을 그 수행할 별도의 그런 조직이 없었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일어난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부가 검찰청 개정된 것도 어떤 구체적인 플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무리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이 수정이 촛불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해서 180석에 가까운 그런 이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줌으로써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이루어진 것이 이제 실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에 대해서는 물론 제 생각에는 나가는 그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기소훈련은 그런 원칙적 측면에서는 틀리지 않으나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과거에는 이런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뭐 어떤 영국식 방식 같은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10년 이상 논의된 내용은 이 지금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그런 그 기관을 합해가지고 국가수사청을 설립을 하면서 그것을 어떤 위치에 두어야 되고 어떻게 감시 감독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일부 논의된 적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방식으로 논의된 적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좀 이 시민사회단체나 이 학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연구를 한 다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급하게 나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주실 분 있으시면 뭐 아마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을 뭐 토론할 게 많으니까 그러면은 계속 한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또 큰 그 변화가 이제 공수처가 발족이 됐는데요. 근데 처음에 구상했던 공수처보다는 많이 쪼그라든 그런 규모로 이제 공수처가 설립이 되고 또 공수처장 인선부터 상당히 난항을 겪어서 공수처 제도에 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해 보겠습니다. 임 교수님, 뭐 공수처에 관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 말씀해 주시죠. 예, 그 공수처 관련해서 참인대가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요. 예.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뭐 피켓 시위하고 이런 것도 뭐 여러 차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미 재작년이 됐나요? 12월에 그야말로 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공수처법이 결국은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참 공수처법이라는 게 참여연대가 1996년에 당시 부패방지법의 한 내용으로 입법 청원한 게 공수처의 출발입니다. 그때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해가지고 공수처라 안 부르고 고비처라 불렀었죠. 그래서 고비처를 입법 청원한 이후에 지금 수십 년 동안 이게 국회에서 법안 여러 차례 발의됐고 한 20번 정도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 문턱을 못 넘다가 재작년 12월에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는 역사적인 그런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후에도 이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야당목 위원 2명을 추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반년 넘게 공수처가 이제 출범을 하지 못했죠. 출범을 하지 못했고 야당은 공수처법이 위헌이다. 그래서 가로놓게 또 위헌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그게 갖다 놨으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랬습니다. 그때 몇몇 언론이 저한테 제가 헌법연구자니까요. 이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위헌성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위헌성 없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뭐 토론에서 일부 야당 정치인이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냐고, 그 위헌 결정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최근에 나왔죠, 합헌으로 결정이. 그거는 어떤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한 거지. 정말 법률가로서 그게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그 위헌 소송을 시작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공수처법 자체는 애초에 위헌성이 없었고요. 근데 출범이 굉장히 야당의 뭐 전격적인 반대로 굉장히 늦어졌다. 그래서 가까스로 뭐 다시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을 손봐가지고 그러니까 야당이 위원을 추천을 해줘서 결국은 초대 공수처장이 지금 임명이 돼서 공수처가 막 출범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아마 공수처 검사들 뽑고 있는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헌법 교수는 그 면접 시험 문제 출제를 의뢰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듣고 있고 그야말로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죠. 시작하는 단계인데 지금 아까 이야기가 된 그 지금 서울 중앙지검장하고 뭐 그 검사님 그 출국 금지 관련해서 문제된 사건 검사에 대한 사건이니까 당연히 공수처 관할에 가서 공수처로 이제 검찰이 수사를 이관했더니 공수처에서 검토 후에 다시 돌려보내면서 우선 수사권을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수사는 검찰이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사 검사가 없다는 거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다시 검찰이 수사한 후에 다시 공수처로 보내주면 우리가 기소 여부는 우리가 결정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지금 검찰이 굉장히 내부에서는 큰 반발도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는 말이죠.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판검사와 고위직 행정부 공무원 등은 공수처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워낙 반대하니까 기소권을 수사 대상자 전원이 아니고 수사 대상자 중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으로 나중에 공수처법 타협에 해서 기소 대상자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이 아니면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를 못해서 입적하면은 기소도 당연히 검찰이 해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되는데 못해서 공수처 검사가 부족해서 못해서 검찰에 넘겼다면 기소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공수처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공수처가 수사는 우리 보고 하라고 더미를 놓고 기소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대면서 반발하는 것은 조금 법 규정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공수처가 빨리 좀 공수처 검사들 뽑아가지고 제대로 사건을 좀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걸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작년 12월에 법이 통과될 때 한 6개월 후에는 공수처가 좋은 성과를 첫 번째 성과를 내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작년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공수처가 출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말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들 빨리 뽑아가지고 제대로 원래 공수처 도입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권한 행사를 잘해서 그야말로 검찰의 어떤 기소권, 수사권 남용을 감시하고 막는 그런 기구. 그래서 어떤 수사 절차나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 경찰 이 세 주체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어떤 피의자인 국민의 혹은 피해자인 국민의 어떤 인권 보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임지범 교수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만 조금만 보충을 하면 일단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었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1차 그 법무검찰 개혁이 있을 때 그 공수처 법안을 같이 위원들과 성안을 했는데 그때 규모의 반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법무부 내부의 TF를 거치니까 그렇게 법이 줄어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권한도 기소 대상 범위도 훨씬 줄어들어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표현을 호랑이를 만든다더니 고양이로 다시 바꿔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규모가 사실 순천지청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그런 규모인데 일단 인력이 많아야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권한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 이렇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론적으로 어떻게 정립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유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앞으로는 남겠다는 건데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 설립이 된다면 공수처, 검찰, 뭐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같이 이 수사기관이 어떻게 보면 다양해지고 또 다른 과제에 너무 난립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수사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빛이 안 나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력이 오히려 떠미르고 약화되는 그런 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조직의 어떤 그 뭐 성과 그런 걸 위해서는 좀 빛이 나는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서로 달리들어가 사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일부분에서는 과잉 수사, 즉 수사권 총량이 증가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또 그런 수사권 총량이 증가하는 부분을 어떻게 견제할까 하는 부분이 또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제 그 경찰로 지금 뭐 수사권도 많이 만들고 국가수사본부도 간주하고 그래서 그 이제는 검찰권도 또 검찰권이지만 비대위 경찰권에 대한 이제 그 문제 부족 통제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경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는 행정사법 경찰의 분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 등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당장 이제 그 자치경찰의 경찰위원회 설치부터 지금 국가경찰과 지자체 의회 간의 긴장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경찰권의 지금 그 개혁 자치경찰제가 좀 제대로 그 방향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자치경찰로 좀 더 그 입법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 사실은 이 경찰을 어떻게 개혁하자 하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어떤 주요한 과제는 아니었고 검찰 권력이 어떻게 부수되는 그런 정도의 개혁 의제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검찰 권력도 이 정도 제한이 그 개혁하는데 좀 불충분했는데 그
그 우선순위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 경찰 권력 개혁에 대해서는 깊은 어떤 그 숙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 경찰제의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생각해보지 않았던 가장 낮은 수준의 그런 그 모델도 없었던 것을 그렇게 채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직은 만들지 않고 사업만 뭐 정하고 신분은 그대로 국가경찰로 두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 국가경찰을 자치경찰과 나눠 가지고 권력을 나누자는 그런 그 어떤 목표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내용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 코로나 사태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재정 부담 문제 같은 게 오히려 우선적으로 고려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그렇게 정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그냥 이 검찰권을 이렇게 빼면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면 그것을 국가 경찰을 자치경찰 해체하는 그런 형태의 큰 구상을 하는 것이 적절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치경찰제는 아주 불충분하게 됐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고 실제 이런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부분이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만들기 위한 이제 다시 그 계획 작업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찰위원회를 실제라는 건데 이 부분도 전혀 이루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번에 또 개정된 경찰법을 보면 국가수사본부 즉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을 시킨다고 했는데 결국 뭐 지원자의 부족 같은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결국 경찰 내부의 사람들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설립이 되는 데는 인적인 부분에서도 독립이 안 되고 제도적으로 보면 하나 비상시에는 경찰청장이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인사 문제에서도 그렇게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는 그런 부분도 목적을 그대로 달성하기는 힘들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정보 분야 쪽에서 말씀을 더 드리실 것 같습니다만은 국가정보원의 어떤 국내 정보 부분에 대해서 그 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조직도 폐지해버리고 난 뒤에 실제 정보를 얻을 곳이 없으니까 이번 그 정부가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보경찰의 인원은 약간은 축소는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정보경찰 부분이 전혀 축소가 되지 않고 그 정보경찰로부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인사 같은 걸 다 해 오는 과정에서 정보경찰 문제는 완전히 소외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제를 제기를 하고 실제 그 수사를 하는 그런 단위에서의 정보만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조직을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정보경찰 개혁 부분도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경찰가 나온 김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경찰이 필요하겠냐 이게 이제 그 고난을 통제하더라도 그 존치를 시켜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아예 폐지해야 될 대상이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공책으로 치안 정보라는 개념을 좀 이제 재정립을 해서 정보경찰을 통제를 하겠다, 좀 권한을 축소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걸로 충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장 이사님 의견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정보경찰 얘기를 말씀을 잠깐 드리기 전에 저희가 만약에 이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사회 시즌 2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감독 체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의제를 다듬고 사회적 대안을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 정부 초기에 인권 규칙을 제정을 해서 우리가 감독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인권 영향 평가 제도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인권위원회도 지금 벌써 8기에 이르렀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제 스스로 도입한 감독 체계나 인권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살펴보면 전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경찰이랑 관련한 대통령령이 이제 입법 예고가 됐는데 사실 인권 규칙으로만 보면 대통령령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인권 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인권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 경찰위원회에서 또 재개정되는 그 하위법령에 대해서 또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이번에
그 대통령령 그 입법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심지어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데도 국민들 앞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인권 영향 평가 제대로 했는지,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인권위원회는 뭘 논의하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공유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이제 사실 허울뿐인 감독 체계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할수록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 수준에서 그리고 또 이제 자치경찰 위원회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 그 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이 감독 체계를 제대로 수립할 것인가 이런 의제에 좀 집중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경찰 문제를 보면 참 이게 이제 답답한 건데요. 일단은 이제 범죄 정보랑 관련해서는 경찰 고유 직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범죄 정보나 이제 수사랑 관계된 정보는 경찰이 이제 그 수준에서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 영역이 뭐냐? 그거는 이른바 그 BH의 입맛에 맞는 정책 정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뭐 신원 조사라든지 그리고 집회 시위 특히 뭐 우리 이제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거기에 대한 시민사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 집회 시위가 있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정보경찰이 뭐 거기에 개입을 좀 한다든지 누구를 회유한다든지 강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익히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지난해 12월에 이거는 경찰의 직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책 정보나 신원 조사는 폐지하는 게 맞고 그거는 정부 부처의 다른 부처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미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그거는 인권위뿐 아니라 2017년, 18년에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 기능이 만약에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부처를 이관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개혁이 돼서 국내 정보, 국내 보안 정보를 수집 작성에 배포할 수 있는 단위가 없으니까 경찰이라도 그걸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공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정보경찰이 소관해온 업무가 과연 이제 민주사회에서 적절한 것인지 혹시 관행적으로 해오진 않았는지 이게 일제시대부터 정보경찰 그 직제가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건데 혹시 우리가 그것을 변화를 이제 해야 될 시기에 처해 있지 않은지 이제 이런 수준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이렇게 성큼 줘버리고 지금 이제 입법 예고 안에 대해서 이제 시민사회가 정보경찰 그 대통령령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냈는데 경찰은 뭐 국가적 수준에서 이 정보 그 활동에 대해서 이제 재조정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지금은 입법 예고 안대로 가겠다. 그런 회신을 이제 시민사회에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 수준에서 이제 정보 활동에 대한 재배치와 개혁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독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인지를 한 이상 이제 계속되는 과제로 저희가 앞으로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이제 토론이 이제 좀 길어지고 있는데 플로우 토론 할 때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토론 시간을 조금 더 예정보다 좀 더 길게 가져가도 되지 않나 생각해서 조금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법원 개혁 관련해서 넘어가기 전에 수사기관 개혁 관련해서 좀 더 말을 덧붙이실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 일단 다음 그 법원 관련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사태가 이제 터지고 가장 그때 이제 법원 개혁에 관한 논의가 컸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그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별로 법원 개혁에 관해서는 이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서 그런지 사실상 지금 법원 개혁 관련해서는 뭐가 이루어졌는지 이제 고등부장제도 폐지 정도 외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법원 스스로도 사법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개혁을 논의했습니다만 그 추진단에서 만든 법안조차 대법원에서 채택을 하지 않는 식으로 결과적으로 사법발전위원회의 논의가 무기로 돌아간 그런 결과가 돼서
앞으로 이 법원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예, 여기에 관해서 이범준 기자님 먼저 말문을 좀 열어주시죠. 네,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서 물어보실 줄 알고 대답을 한참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안을 물어보셔서 일단 생각했던 거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진행을 약간 복잡하게 만든지 모르겠는데 뭐 중대범죄수사처나 등등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취재하면서 느끼는 거는 당초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게 수사의 총량을 감소시킬 것이냐라는 거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수사의 총량을 감소시킬 때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일일이 다 수사력을 동원해서 찾아낼 필요가 있느냐, 플러스 다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냥 덮고 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특수검사 출신의 어떤 변호사님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 특수부를 일본이나 워싱턴에 보내놓으면 거기서도 뭔가 찾아낼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에 별일이 없어가지고 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된 것은 6개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놔둔 것은 과거와 별달리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의 총량을 줄이겠다는 되게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뭐 표현이 좀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력을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막강한 수사력을 다소 감소시키겠다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형사소송법에 잘 구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가 오히려 실질적인 어떤 수사력의 감소를 시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고 제 기억에는 실제로 검찰의 어떤 적법하지 않은 수사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은 형사소송법 312조가 개정되면서 검사의 조서를 전문 증거에서 예외로 나왔던 부분을 없앤 뭐 지금 시행이 4년 유보돼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가시적인 검찰 개혁이었던 것 같고요. 공수처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막 공수처가 다 구성된 것도 아니고 이제 처장, 차장 정도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그런 와중에 사건을 다시 검찰로 되돌려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서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법률만 가지고는 공수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진욱 처장이 지명되고 뭐 후보로 지명되고 공수처장 청문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처장의 생각을 들어보면 어떤 수사력에 있어서는 기존 검찰을 수사 능력에 있어서는 기존 검찰을 따라가기 힘들고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사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최근에 있었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본인의 어떤 모두 발언에서 그런 게 드러났는데요. 영국의 뭐 명예혁명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헌법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장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공수처장이 헌재에 오래 근무하고 있고 그 헌재가 과거 지금 9명 재판관이 전부 정규직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 재판관이 3명 있던 시절을 거쳐서 지금 같은 헌재가 된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도 아마 뭔가를 보여주되 그것이 수사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수사의 태도 이런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일단은 깔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진욱 처장을 상대로 왜 수사를 열심히 안 하냐거나 뭔가 화끈한 걸 보여주지 않느냐는 요구는 생각보다 잘 가닿기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법원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법원 관련해서는 사전에 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결국 행정처는 이제 없어질 것 같고 행정처를 없애겠다는 것은 대법원장도 지금 공약을 하고 있고 문제는 행정처를 대신할 기구가 역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의 지위 아래 두어서 대법원장이 할 것이냐 아니면 유럽식으로 해서
그 사법의 독립성에 버금가는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통제를 용인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이탄희 의원이 낸 법안을 보면 후자에 가깝고 대법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독립성과 민주성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절히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문제인 것 같고 그 외에 또 하나 또 중요한 테마는 뭐 끝나지 않는 테마죠. 그 하급심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상고심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두 개는 또 맞물려 있는 문제고 그럼 그건 다시 당연히 또 법원 판사들을 얼마나 증언할 것이냐 아니면 또 요새는 법원의 판결의 품질이 너무 안 좋다. 판사들 그럼 그 지금 고등부장 승진 제도도 없었는데 어떻게 일 시킬 것이냐. 판사 늘려놔도 일하는 사람 더 늘어나면 어차피 판결의 질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지금까지 1987년 민주화 이후 굉장히 강하게 보호됐던 사법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낮추고 사법의 민주성을 강화할 것인지 그 정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문제는 뭐 여야 누구도 쉽사리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진전이 없게 느껴집니다. 어느 분이 이어서 또 그 법원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김남준 변호사님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 그러면 임재범 교수님께 그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법농단 사태 때 이제 참여연대가 고발인이었죠. 예, 어제 대표로 그걸 고발장을 들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정말 국민들은 엄청 분노했죠. 왜냐하면 사법부라는 게 사실은 입법부 행정부로부터도 어떤 권리 구제를 못 받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언덕이죠. 마지막으로 기대는 언덕이 사법부인데 그 사법부에서 그 국민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터졌으니까요. 얼마나 국민들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뭐 많은 시민단체들이 뭐 고발도 했고요. 사법농단에서 이게 이제 전격적으로 또 검찰이 이제 수사에 나서고 또 기소까지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하급심 판결이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 사법농단 직후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이 대법원장을 임명되면서 이제 법원 개혁을 말씀을 하셨죠. 예. 하는 거고 그 법원 개혁이란 건 사실은 저는 핵심은 법원의 그 국민 속에 법원이 들어가는 그 내용이 법원 개혁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야말로 사법부 임명직 공무원인 사법부 판사들이 그야말로 임명권자가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국민들을 바라보고 어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제대로 독립적으로 행사하기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법개혁의 이상 아닐까요? 법원개혁의 이상 아닐까요? 예. 민변도 그랬고 참여연대도 그랬고 그러한 법원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분명히. 결국 그 어떤 사법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라. 처음에는 그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왜 그때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결국은 법무장관과 대한변협 회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박차고 나갔죠. 원래대로 기수 중심으로 이제 엘리트 법관을 대법관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법 파동으로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노무현 정부가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대법원의 인적 구성 또 로스쿨 제도 도입, 참배심제 도입 여러 가지
사법개혁의 아젠다들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그걸 사법개혁 추진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입법화에까지 나가서 그때 많은 개혁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그러한 기구의 구성을 원했었어요. 원했는데 이상하게 문재인 정부도 행정부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법원 개혁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주춤하더라고요. 제 느낌.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오랜 변호사 생활을 하신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맡겨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조금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범정부적인 어떤 시민단체나 언론도 포함시키는 참여정부 때의 사법개혁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를 만들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부는 이제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 손을 뗀다? 개입한 적도 없으니까 손 뗀다는 표현은 이상하고 하여튼 그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중심으로 이제 법원 개혁 기구를 이제 만들었는데 결국은 사법발전위원회인가요? 그거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띄웠는데 그 안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생각했던 그러한 범정부적인 시민단체나 이런 그러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그야말로 대법원장의 어떤 자문기구로서의 사법행정 자문회의인가요? 그러한 것의 구성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는데 그때 굉장히 큰 실망감을 왜 이렇게 법원 개혁이 어려운가, 잘 안 되는가, 저는 그 후에 좀 꼴똘히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런 레토릭이 굉장히 그 법원 개혁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뭐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헌법 연구자입니다만 사법부 독립을 규정하는 헌법은 없습니다. 몇 조가 사법 독립을 규정하고 있던가요? 사법 독립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관의 독립은 있죠. 103조가요. 법관은 재판에 있어서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 그 조항은 법관의 독립이지 사법부, 법원의 독립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여러 원로 교수님들 교과서에 보면 사법권 독립 그래놓고 거기에는 법원의 독립이 있고 법관의 독립이 있고 법관의 독립은 다시 인적 독립이 있고 물적 독립이 있고 그거 일본 헌법 교과서에서 뺏긴 거예요. 네? 그런 식의 그 사법부 독립의 잘못된 그 레토릭이 굉장히 왜곡돼 가지고 이제 법원은 일체 외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고 행정부나 국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들로부터도 독립돼야 된다. 그런 식의 논리로까지 이렇게 발전한 걸 보고 저는 솔직히 절망감을 아니 헌법 1조 2항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행사하는 사법권도 국민이 위임한 권력입니다. 권력을 위임한 사람이 그 사법부의 사법권 제대로 행사하라고 요구할 수 없나요? 그 간섭입니까? 그게 사법부 독립 침해인가요? 그런 이상한 왜곡된 그런 사법부 독립의 레토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정말 국민이 원하는 법원 개혁이라는 것은 민주성이 보강된 개혁이라면 그러니까 법관 인사라든지 혹은 사법 절차라든지 이런 데서 국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엘리트 법관들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러지 않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개혁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그러한 개혁을 논할 수 있는 그러한 범사업부적인, 범정부적인 그러한 기구, 시민들의 참여도 많이 시켜가지고 그런 기구를 통해 가지고 법원 개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게 뭐 임시 처방적이고 미봉적인 그런 개혁 방안으로는 이게 사법농단 때문에 마음이 많이 떠난 국민의 마음을 다시 불러오기는 힘들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 그 방향은 민주성, 사법부에 있어서의 민주성의 보강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보충하겠습니다. 예. 뭐 임지범 교수님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는데요. 실제 이번 정부는 뭐 이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뭐 계획이나 뭐 조직 그런 정도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시작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관의 독립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제가 헌법 전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은 시기준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권력으로부터 통제를 안 받도록 하는 그런 의미니까 소위 수단적인 권력이라 봐야 되겠죠. 워낙 독재 그 권력에 의해서 이 법원 전체가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역사적으로 잠깐 오도된 게 이제 법원은 절대로 손대될 수 없는 성역으로 남겨두어야만 독재 권력부터 침해를 덜 받는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법원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말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 지금 말을 정확히 해주시는데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판의 독립인 것이고 사법행정권의 독립이라는 것까지는 그 사실 그거를 법관의 독립이라고 해석해 줄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범주 기자님 말씀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은 더 독립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법원 독립 오해되고 있는 데 대해서 민주성을 더 강화시킨 형태로 해야만 법원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법행정위원회가 그래서 민간인들이 참여이 된다는 것이 결국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판사들이 임용이라는 그런 부분에 관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소위 법관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가장 그런 기본적인 취지로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도 검찰 이 전체 어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느낌은 사실은 검찰 쪽이나 법원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대검찰청에 있는 검찰총장에다 모두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검사 동일제 원칙이 작동하듯이 지금 법원도 가끔 보면 특히 양승태 법원에서 법관 동일제 원칙과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력화되고 있는 법원을 어떻게 좀 더 국민들이 직접 관여해서 바꿀 수 체제를 그렇게 바꾸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그 학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 오해되고 있는 이 법관의 독립 부분에 대해 갖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지금 현 단계의 작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들을 좀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은 이 대법원 주도의 법원 개혁으로 가지고는 추진력도 지금 추진력이지만은 법관의 시각, 공급자의 시각을 못 벗어난다는 더 근본적인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법원 상고심 개혁 관련해서도 그 대법원에서 지금 뭐 상고심 개혁위원회를 두고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도 잘 공개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마치 이제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춘 이제 여론조사까지 뭐 거쳐서 그 마지막에 대법원 또는 법원 행정처가 원하는 상고심 개혁안을 내놓으려는 계획 아닌지 좀 그런 뭐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라는 게 좀 더 본질적인 건데 그걸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학업시행 관련해서도 이제 아까 그 이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재판이
뭐 승진이나 이제 발탁 인사도 없어지고 또 이제 사법행정권도 이제 사법농단 사태 이후로 이제 위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개개 재판에 대해서 누가 이 법관들의 재판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할 사람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 재판이 지연이 된다든지 그리고 재판부마다 너무 이 편차가 커진다든지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관에 대한 적절한 평가 또 뭐 재임용 심사의 실질화라든지 또 징계, 탄핵 같은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지금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의견을 기자님 뭐 더 덧붙이실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플로우 토론으로 가서 좀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보니까 이탄희 의원님이 좀 우리 여기 센터 회원인데 계속 여기 참여를 처음부터 하고 계시네요. 플로우 토론에서 이 법원개혁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주실 걸 기대합니다. 그 정보기관 관련해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정보기관 개혁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제 경찰에 이관하고 또 반면에 또 국정원의 이제 조사권을 이제 존치한 그런 법안이 이제 통과를 했고요. 그 기무사가 이제 안보사라고 또 이름을 이제 바꾸는 수준의 그런 그 무늬만 그 개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개혁으로 과연 이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위험이 사라진 것인지, 정보에 대한 적절한 민주적인 통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국정원을 중심으로 장 이사님께 지금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전에 무늬만 개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대공수사권의 이관 폐지는 지금 3년 유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3년을 딱 그 처음에 듣는 순간 생각이 난 게 예전에 그 국가보안법 7조하고 10조에 대한 수사권이 폐지가 됐다가 부활된 적이 있어요. 그게 딱 3년이었거든요. 92년도경에 폐지됐다, 92년도 말이었죠. 폐지됐다가 이제 96년도 안기부법 날치기 때 이제 부활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유예하는 개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게 과연 그러면 업무를 원활하게 이관하고 국민을 위해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 유예가 된 것인가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국정원의 사실은 이제 어떤 조직 이기주의적인 요구를 그냥 어떤 근거 없이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존치를 한 것이 이제 조사권인데요. 조사권은 제가 이제 법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행정조사라고 하는데 차라리 이제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법관이 이제 영장을 발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사를 받는 동안에 이제 적법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피의자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피조사자가 그러면은 조사받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다 절차대로 요구를 하고 이렇게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과연 오히려 더 이런 정보기관의 직권 남용이나 인권 침해가 더 가속화되지는 않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국정원법 개정 내용을 보면 이제 새로 만들어진 직무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대응 조치라는 게 있어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 조치라는 것인데 이 대응 조치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상당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정원의 과거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이제 해킹이라는 게 있었죠. 상대방의 장비에 이렇게 이제 몰래 침투를 해서 정보를 빼가는 방식인데 사실은 이제 지난 정부에서 저도 그런 상담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변호사님의 PC에
에서 이상한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보인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그 모호한 상태로 이게 이제 과연 국가정보기관이 이런 일들을 혹시 이제 만연하게 해왔던 것은 아닌지 그런 이제 저희가 의구심이 남는 게 그 RCS라고 불리던 그 해킹 기법에 대한 국정원 개혁위원회 조사 결과가 이렇게 흔쾌하게 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찰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문제 제기나 폭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 사찰의 결과보다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을 한 건가 그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모호한 상태거든요. 어떤 절차와 방법 그리고 그게 과연 적법한 절차와 방법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모호한 상태로 사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응 조치라는 것에 혹시 이런 그 굉장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잠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들었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감독 체제를 수립하는 걸 겁니다. 다른 나라에도 정보기관들이나 정보 활동들이 다 있죠. 국가 안보 활동들이 다 있지만 적어도 뭐 형식적이고 뭐 그 나라 이제 시민단체들이나 인권단체들이 비판하는 걸 보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감독 체계를 국회 또 행정부 뭐 아니면은 이제 기관대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여러 단계의 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 감독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해킹 툴인 RCS 같은 경우에도 국회도 몰랐다는 거거든요. 국정원이 그런 수사 기법을 쓰고 있는지 이게 과연 우리나라 법에서 허용되는 건지 심지어 국회조차도 국회에서 비밀 심의가 보장되는 정보위원회 위원들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정보기관이 결정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든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초헌법적인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제대로 해결이 될 만큼 예를 들면 감독 같은 것들이 이 체계가 갖춰져 있냐 하면 그런 부분에 이제 상당히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고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그 우려를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제 사이버 분야인데요. 지금 이제 이 새로 그 개정된 국정원법에 보면 사이버가 이제 두 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버 안보라는 분야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이버 안보는 이렇게 이제 법문상으로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직무인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묘사된 부분에 보면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 조직 등 사이버 안보 이렇게 되면 이 정도는 국가정보기관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라고 돼 있고 그 대상에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그 소속 모든 행정위원회들을 다 소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그 밖에 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이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어떤 사이버 안보라는 국가정보기관의 자기들 직무가 아닌 것 같은 단순한 이렇게 부정한 접근이나 침투나 이런 것도 국가정보기관이 다 모니터링을 하게 돼요. 일상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모니터링에서 이렇게 열어보기 전까지는 이 수상한 움직임이 어떤 뭐 국제 범죄 조직에 의한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경제적인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부정한 움직임인지 사실은 열어보기 전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볼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가 이게 과연 테러 자금에 의한 건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지 그거는 열어보기 전에 모르니까 다 보게 되고 또 행정위원회에는 사실 민변 변호사님뿐 아니라 인권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가들이 평소에 거버넌스 참여 측면에서 행정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 위원들이 쓰고 있는 3회 1에 대해서도 누가 부정한 접근을 한다. 그러면 현재 법문상으로는 마치 국가정보기관이 그런 것도 평소에 다 모니터링을 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그런 욕심을 국가정보원이 낼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사이버 공간은 사실은 정보기관이 다 감시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시민사회단체들 저희 비롯해서 사이버 분야에 있어서 평소에 이런 위험이나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고 예방하는 거는 정보기관이 아니라 그냥 정부 부처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과기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이버 보안 체제를 보면 정보기관이 이거를 다 소환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정보기관이 n분의 1로 자기 역할로서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경우는 있지, 이렇게 전체적인 국가적인 사이버 보안을 정보기관이 담당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이죠. 정보기관이 소관하면 비밀이 되는데 이게 되게 중대한 해킹 문제면 사실은 그 기술적 정보 같은 경우도 공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 쟁점화가 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해킹이 있었는데 그거를 국정원이 이거 북한이 한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걸 그냥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또 정치 쟁점으로, 또 우리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한 또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게 오남용되거나 또 불신을 자초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개혁이 아니라 이번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개악이 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사회는 계속 감시를 하고, 특히 감독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론이 좀 부족했는데 그거는 좀 앞으로 수립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국정원의 이 신원조사 권한은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법관 임명할 때도 보면은 이제 국정원에서 신원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 국정원에 그런 신원조사 권한이 필요한 것인지, 또 정보경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정보경찰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게 집중적으로 정보를 갖다가 그 행정을 위한 정보를 집중해서 그 획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각 기관별로 기관 수요별로 이렇게 정보를 추적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뭐 이렇게 그 집중해서 그 국정원이든 정보경찰이 그때 정보를 갖다가 그 무슨 정보든지 간에 모을 필요가 없다면은 그런 권한을 폐지하는 것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뭐 의견을 다른 분들은 뭐 이 그 정보기관 관련해서 그 의견을 뭐 주실 분 있으시면 또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금 그 원래 이제 생각했던 주제들은 이거보다 더 많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제 지금까지 다룬 것만 해도 좀 벌써 예정됐던 시간에 한 15분을 초과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플로우 토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그 온라인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 패널 분들 생각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제 사전에 이메일로 받은 질문입니다. 그 신청과 관련해서 받았는데요. 그 이범준 기자님께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그리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든가 수사기소 분리, 의제 등과 관련해서 민변의 역할이나 민변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 수준에 비추어서 민변의 역할이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향후 의제들에 대해서 민변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렇게 좀 질문을 주신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임지봉 교수님께 사전에 질문이 있었는데, 전관예우와 사건 브로커 등 유전 무죄에 관한 해법을 임지봉 교수님께 여쭙고 싶다라고 하는 회원분들의 사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되게 어떻게 대답해도 욕먹 좋은 질문을 제가 받게 되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그 민변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잘 알진 못합니다만, 그 과거 2002년도에 그 미군 탱크 사건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여러 국면에서 민변이 가지고 있었던 스탠스는 다른 시민단체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역시 변호사 단체, 법률가 단체여서
다른 시민단체들보다는 한 발은 약간 물러서 있는 좀 더 이렇게 신중한 태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도 있지만 어쨌든 그 민변의 스탠스는 항상 그 인권 보호와 그 적법 절차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 몇 년에 걸친 그 검찰 수사와 그로 인한 이제 국면에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조국적 민정수석과 그 부인 대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에 대한 문제인데 그 문제는 언론까지 이제 같이 엮여 들어가면서 언론이 이제 검찰의 하수인처럼 이렇게 비난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언론사 내부에서도 그 비난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 뭐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저희 언론사 내부에서도 비슷하고 또 민변을 비롯한 법률가들한테도 조금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었냐면 적어도 법률가 단체라면은 그 당시 어떤 그러니까 조국 교수와 그 무렵에 이제 각종 수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권 침해라는 것은 뭐 여기 임종 선생님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래서 그 국가기관의 그 수사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침해를 이제 막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는 적어도 그 당시에 수사가 가지고 있는 과도함이라던가 뭐 이런 문제에 좀 더 주목을 해서 절차상 문제나 아니면 과도함 뭐 이런 것들에 주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별달리 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지 못한 것 같고 요새 뭐 페이스북이나 뭐 각종 SNS를 통해서 민변 회원이신 분들이 이 수사의 결론이 결국은 무죄일 것이다, 유죄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의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경심 교수가 유죄가 나고 나니까 그냥 다 그럼 검찰 수사는 정당화되는. 그러니까 겨우 그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항소심 가면 무죄 날 수도 있다는 이 정도의. 그러니까 검찰이 뭐든지 수사해서 밝혀내면은 그것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아름다운 레토릭인 그 살아있는 권력 감시라는 그 프레임에 뭐 민변도 같이 말려들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민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인권 보호와 절차 그다음에 과도한 수사에 대한 견제 이런 태도를 회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관예우 문제, 저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전착해 온 주제입니다. 제가 국내에서 90년도 초반에 국내 박사과정을 다닐 때 제가 정관예우 처음으로 좀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통계가 없으니까 법원에서 통계를 줄리만하니까 여러 아름아름으로 이제 판사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일종의 취재를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지방법원 부장판사하고 변호사 기업을 하고 1년 동안 20억에서 30억을 번다 했습니다. 예. 그 액수는 지방법원 부장검사 할 때까지 법관생활 20년 정도의 법관생활 중에 다들 봉급 다 합치고 더 많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에 반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한 이후로 저도 정관예우 문제 많이 집착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참여연대에서도 이제 변호사 개혁지 제안이라든지 수임 사건 제안 같은 거, 법 개정 운동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대법관이라든지 뭐 검찰총장이라든지 이 고위직 판검사들은 아마 퇴임 후에 2년 동안은 지금 변호사 개업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정관예우의 문제는 제도적으로는 꽤 개선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현실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특히 법원 쪽 판사 정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10년 동안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법조 경력이 있어야 판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40대 초반 정도가 돼야 이제 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늦게 판사된 분들이 보통 보면 정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판사 정관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검사 정관이죠. 검사는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바로 이제 검사가 되니까요. 네. 그 젊은 나이에 검사가 됐다가 변호사 개혁을 하는 검사 출신 정관들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판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판사가 이제 자기가 모시던 분이 이제 변호사로 오면 회피할 수 있잖아요. 형사소송법 등의 회피 제도가 있죠. 근데 검찰청법을 제가 찾아봤더니 검찰청법에는 회피 제도는 없고 검사 뭐 윤리강령인가 거기에 뭐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건 조정에 의해서 경찰 출신 정관들도 굉장히 그 앞으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청법이나 그런 경찰 수사 관련한 법에서 그 이제 거기도 회피 제도를 규정을 두고 회피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끌고 나간다면 또 정갈 예우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여 나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사 단계에서 저는 꼭 비밀로 해야 되는 사항을 빼고는 수사 단계에서 많은 절차나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정관으로 수임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을 통해서 또 물어보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정관을 수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수사 과정에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 빼고는 수사 절차의 공개 정보의 범위를 좀 확대해 가지고 피의자들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고 수사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알게 된다면 불안감이나 이런 게 해소되면서 정관을 좀 덜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사님. 또 질문에 들어온 게 있을까요? 질문은 추가로 없고요. 김민혜 부장님께서 올해 사법센터의 주요 활동이나 목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드리고 아마 마지막에 좀 정리하시면서 김민혜 교수님 운동위원이라서 김민혜 교수님 직접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개별 질문이 더 쓰시면 그러면은 이제 각 패널분들 마무리 이제 발언으로 조금 추가해서 보완해서 말씀하시거나 또 이제 뭐 당부하신 말씀 있으면 들어볼까. 아니 오른쪽에 계신 김동 계속 말씀하시겠어요. 예, 오늘 법원개혁, 검찰개혁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개혁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뼈랍되지만 말씀드립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보다 60에 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살다 보니까 요새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참 친구가 필요하다. 친구가 소중한 거다. 특히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목표를 향해 보면서 같이 등을 맞대고 걸어가 줄 수 있는 친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이 들수록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민변 사업센터가 참여연대 사업감센터의 그런 친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시하는 대상들이 지금 법원, 검찰, 경찰, 국정원 전부 무시무시한 권력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력기관들을 감시하고 또 비판하고 이러다 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주저앉고 싶고 뭐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민변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뭐 토론회 안 해보겠느냐. 아, 우리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의기투합해가지고 토론회 한 적도 여러 번이고요. 그래서 참여연대 사업감센터가 민변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민변에 사업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또 큰 일들을 지치지 않고 뭐 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공수처법도 통과되고 또 공수처도 출범이 되고 또 법관 탄핵도 뭐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값진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변 사업센터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친구로 남아서 끝까지 같이 손을 잡고 사법개혁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두벅두벅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참 이거 뭐 어려운 일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예. 됐는데 제대로 된 것이 글쎄요. 참여정부 때 법원 개혁 좀 한 거 하고 그 외에는 그다지 크게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번 정부가 이제 그 다른 정부도 많은 정부 그 권리개혁과 관련해서 공약을 내고 했는데 그다지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건 이번 그 정부의 권리개혁 기획이 그 만족지 않고 또 계획도 그다지 없었던 것 같고 조직도 없었고 해낸 부분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또한 일정 부분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첫 발을 내딛는 데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 많은 토론회 같은 데 보면 아주 뭐 거칠게 실망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계획 그 자체가 우리 역사적 경험을 보면 어렵다 하는 것을 그 서로 느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 사회라는 것이 아주 복잡하게 이런 거 사회과학적으로 복잡해라 그러죠. 하나를 바꾸면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정해 나가면서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개혁하다 보면 결국 어쨌든 그 제도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대개 개혁이라는 게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부분 그 공공이라는 사람들은 그다지 잘 알지도 못하고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그 시즌 2 말씀하셨고 이탄희 의원도 앞으로 계속 대선까지 뭐 생각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꼭 뭐 대선에 대비해서 한다기보다도 결국 개혁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수십 년간 이만큼 해왔는데 또 그런 노력을 해야만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같이 우리 회원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법센터가 그 발족하게 일은 어떤 시민사회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는 그 우리 시민사회가 어떤 국가의 인권 침해에 대응할 때도 그 현안에 하나하나만 대응을 해왔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이 뭐 집회를 진압을 하면 거기 딱 대응을 하고 검찰의 수사의 어떤 문제에 대해 대응을 하고 국정원이 사찰하면 대응하고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이게 이제 권력기관을 각각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사법센터 개소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이번에 어쨌든 일단락된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보면 서로 맞물려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개혁인데 저 기관 입장에서 보면 개혁이 아니고 오히려 후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법센터가 개소하게 이른 어떤 시민사회 문제의식도 이렇게 진전되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렇게 건건히 대응했던 거에 비해서 진전된 측면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아까 로드맵 얘기도 하셨고 저는 뭐 시즌 2 이런 용어를 썼지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방향도 좀 큰 틀에서 이렇게 의제도 좀 수립을 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권력기관의 문제를 맞물려서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함께 시민사회가 좀 개혁의 과제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완수를 향해서 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으로 넘길까요? 네. 네, 저는 대중을 상대로 기사를 쓰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상식에 통념에 반하는 글을 쓰기 힘든데요. 그 검찰과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기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 검찰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항상 내세우는 얘기가 권력 감시입니다. 그 레토릭에는 정말 쉽게 저항하기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해 놓은 윤석열 전 그 총장을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시위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지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은 어느 경우에도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 바탕이 되는 아주 간단한 논리가 유능한 검찰이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 무능한 검찰이 부패한 대통령, 부패한 정권을 만든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여러 차례 혁명을 거쳐서 21세기 세계 10대 교역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없으면 깨끗한 정권을 갖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을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법원에서는 뭐 87년 이후로 줄곧 해온 얘기는 사법의 독립입니다. 뭐 그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뭐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원의 독립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계속 이어져 있고 그렇다고 하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그 사법의 그 법원의 법관의 어떤 소수자를 위한 독립성, 민주적 통제를 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법원을 판사를 무한하게 독립된 존재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의 법원 개혁을 얘기해도 법원에서 항상 전갈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게 독립인데요. 법원의 독립이 무한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법관의 독립도 무한히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통제가 당연히 시작돼야 되고 그런 점에서 법관의 독립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금기로서 더 이상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금기로 뭐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 여러 의견을 주신 게 다 저희 센터의 이제 향후 계획에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백교환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한 걸음 떼기라고 하셨나요? 그 한 발 떼기, 그보다 더 작으면 이제 한 발 떼기가 될 텐데. 그 김남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이라는 게 금방 뭐 이루어지는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수처도 거의 뭐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이제 시민사회에서 주장을 하고 해서 이제 겨우 이 정도의 이제 그 발표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 말씀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깊이 또 그 아이디어로 자양분을 삼아서 또 그 연구를 해서 아까 이탄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리된 과제들로 저희가 올해는 뭐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인혜 교수님이 올해 센터 계획을 말씀하셔갖고 저도 갑자기 좀 말씀드리기가 뭐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제 각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좀 더 이제 그 세부적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각 분야 중에서 가장 지지부진한 게 이제 법원개혁 분야라서 법원개혁 분야에 좀 더 목소리를 내고 또 기존의 뭐 공수처든 그 개혁이 일부라도 이루어진 분야에서 뭐가 좀 부족하고 또 새로운 개혁 과제가 뭔지 그렇게 발굴하는 작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에 좀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한다든지 정보경찰을 폐지를 한다든지 등 그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구하고 제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그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또 패널로서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담회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